안녕하세요. 자, 우리 공유물 분할할 차례죠. 예. 113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소유자가 하나의 소유권에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걸 이제 공동 소유, 그 중에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총유하고 합유는 우리 표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주로 이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공유죠, 공유. 자, 우리 글쎄요, 어디서 또 소리가 들리는데 묵음이나 아니면 진동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물을 분할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공유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걸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나누는 걸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할은 자유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결합한 사람들 아니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결합도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나누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공유물의 분할이다 라고 하고요. 자유고 분할 절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방법이. 그래서 재판에 의한 분할하든지 협의에 의한 분할하든지 분할 방법은 두 가지라 할지라도 분할 절차는 어떤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이 참석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분할하고 이 사람 뺐다, 그럼 이 사람한테 불이익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해지죠. 집중 안 하십니까? 두 사람이 분할에 참석하고 이 사람을 분할 과정에서 뺐대요. 그럼 이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는 불이익이 없다, 얘네들이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분할이든 분할 절차에는 전원이 참석해야 되는데, 분할 방법은 자유긴 해도 일단은 자유니까 뭐에 의한 분할이 원칙일까요?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죠. 재판상 분할하는데, 협의에 의할 때는 상호 간에 어떻게 협의하자라고 하는 걸 정할 수 있어요. 그 정하는 방법이 대략적으로 가장 공평한 게 현물이죠. 물건으로 자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물건 자체가 분할하게 되면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든지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물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매각을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이게 분할해서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분할하자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얘한테 지분 가격을 배상하고 너는 공유관계에서 빠져라, 이런 식으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격 배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떤 절차에 의하든지 현물로 분할하든지 대금으로 분할하든지 가격 배상을 하든지 이거는 협의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협의했으면 이 내용을 등기해야 되죠. 여기서 협의라고 하는 게 합의잖아요. 합의는 다른 말로 또 계약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물건에 대한 소유관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해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분할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공유관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야? 판사죠. 판사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칙적으로 가장 공평한 게 이거 중에 어떤 걸까요? 그렇죠. 현물로 분할해 주는 게 가장 공평하다라고 해서 여기는 원칙이 현물 분할인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하고 똑같이 매각을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한다. 이때 이 매각은 일반 매각이 아니라 법원에서 매각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경매라고 하겠죠. 경매를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판사가 야 이거 분할하는 거 안 좋은데 꼭 분할해야 되겠냐? 그럼 넌 빠져라. 그리고 야 에이 네가 가격을 배상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는 원칙이 안 정해져 있지만 여기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공유관계 내부 사람들이 합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현물로 분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배상인 것이고, 자 이렇게 분할했으면 이건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이 되면
등기 없이도 이거 형성 판결 아닙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우리 187조 할 때 그거 있었죠. 경수, 상, 판 할 때 그 판은 형성 판결을 의미하고 우리 민법상 형성 판결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채권자 취소 판결은 채권편에서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상속재산 분할 판결인데 상속재산은 공유물하고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면 됩니다. 분할만. 분할의 효과가 상속재산은 소급하느냐 안 하느냐 소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공유물은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보지 마시고 상속재산까지는 그것도 그냥 공유물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물권법에서 나올 수 있는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이 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그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협의에 의한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협의가 성립이 되긴 됐어요. 협의가 성립됐는데 협의해놓고 정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면 다시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협의가 성립됐고 그 협의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협의한 대로 이행하라고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지 다시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 재판상 분할 청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얘기는 지분의 교환 내지는 지분의 매매라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생긴 공유물을 분할했다. 현물로 분할했다 라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냥 지분 크기대로 나눠줬다. 그럼 이걸 A가 갖기로 하고 이걸 B가 갖기로 하고 이걸 C가 갖기로 했다라고 하면 분할되기 저 모습이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원래 A, B, C 세 사람 소유였다가 B하고 C가 A한테 이 부분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거하고 똑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고 요것도 A, B, C 소유였는데 A, C, B라고 해야 되지. A, C, B 소유였는데 A하고 C가 B에게 지분 양도한 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 소유였는데 A하고 B가 지분을 이렇게 양도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분 교환 내지는 지분 양도로 보기 때문에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엔 상속재산을 소급한다라고 하는데 상속재산 자꾸 볼 필요 없습니다. 공유관계니까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고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좋습니다. 요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매도인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A하고 B가 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도인으로서 지분 비율로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해서 그 하자를 고치는 비용이 발생하면 그 지분 비율로 비용 부담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혹시 여기 A가 여기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었대요. 그럼 이 저당권은 전체에 대한 3분의 2 위에 저당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것도 분할되기 전 모습 보면 전체에 대해서 3분의 2의 저당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고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고 소유자가 바뀐 거죠.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고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저당권이 성립한 물건에 피담보 채권 변제가 안 되고 소유자가 바뀐다라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합니까? 안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물건이 3개로 분할이 돼버렸다. 그러면 분할되기 전에 있던 저당권은 각각의 물건 외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얼마씩의 3분의 2 지분의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니까 물건이 3개로 분할이 되면 저당권 몇 개가 되는 거죠? 5개로 분할되면요. 3개는 아는데 5개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3개에서 5개로 띄어서 4개로 분할되면요. 4개. 그 다음에 5개로 분할되면 5개. 그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꾸준히. 좋습니다. 그래서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고 이렇게 분할되면 분할되기 전 어떤 지분에 가졌던 저당권의 효력은 분할된 물건의 수만큼 공동담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에요. 책으로 갑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당사자 합의로 11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분할을 제한, 그래서 분할 금지 특약에 의해서 분할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이건 특약이 있을 때고 그러면 분할 금지 특약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말자.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5년 후에 또 분할하지 말자 계속 갱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등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분할의 제한인데 줄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법률 규정에 의한 분할의 제한인데 여러분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있죠. 그거 분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로 있는 담장 같은 거 있잖아.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 그거 분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분할 불가능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분할의 방법입니다. 분할의 방법은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이죠. 협의에 의한 분할. 그래서 협의에 의한 분할은 기억의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분할 협의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하여야까지만 줄쳐놓습니다. 그럼 방법은 니은에는 현물 분할이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있죠. 디귿의 뒷부분에 대금 분할이 있지 않습니까? 리을에는 두 번째 줄에 가격 배상도 인정한다. 그 미음에 보면 분할에 관한 등기를 격려한 때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일종의 법률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에 의한 분할입니다. 자, 기억은 첫 번째 줄 줄쳐놔야 됩니다.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까지만 줄쳐놓습니다. 재판상 분할이에요. 그런데 니은은 다 줄치겠습니다. 만약에 분할 협의가 성립된 후 그 협의 후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를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던가 소유권 확인을 구해야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재판에 의한 분할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판례가 나온 거고요. 115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죠. 자, 공유물 분할의 소는 무슨 소라고 그랬습니까? 형성의 소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줄 뒷부분도 줄칠게요. 그 분할, 그 판결 확정으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소송에 의해서 분할할 때도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유물 분할에서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미음해 봅니다. 자, 줄칩니다. 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 분할을 원칙까지만 줄쳐놓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뭐 비읍이나 비읍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금 분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비읍 같은 경우 이제 대금 분할이죠. 대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매를 통해서 분할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효소로 가서 가격 배상도 있다라고 해서 가격 배상 네 글자만 줄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배상. 그러니까 결국은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분할의 종류는 똑같은데 이거는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이거는 제3자 시각에서 원칙을 정해놓고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가격이 현저히 떨어진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잘라낸다. 타이어 4개는 네가 가져가고 엔진하고 미션은 내가 가져가고 샤시는 네가 가져가라. 이거 고물 만들자 그 얘기잖아요. 그건 분할의 의미가 없죠. 그때는 매각을 통해서 아니면 한 사람은 빠지라고 법원에서 명령하고 나머지 야 A, B, C 중에 한 사람이 네가 대금 줘라. 이렇게 해서 가격 배상 방법으로 명령할 수도 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분할의 성질은 지분 교환 내지는 매매라고 얘기를 했고 분할의 효과입니다. 자, 서로 간에 지분을 상대방에게 매매했으니까 분할로 인해서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 거기는 두 줄 다 줄쳐놓겠습니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부분에 관하여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분할의 효과는 매매한 거니까 불소급이에요. 불소급. 아시겠죠? 불소급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유 지분상 담보물권 설정 후 공유물이 분할됐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분할되면 A가 자기 지분에다가 지분 3분의 2에다가 담보권 설정했는데 분할되면 가장 좋은 건 여기에 그냥 집중시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보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이익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집중시켜 버린다. 그럼 담보권자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담보권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부동산의 공유 지분 위에 근저당 설정한 후 공유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에 저당권이 근저당 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저당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16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한 페이지 넘겨라 그러면 그때 이렇게 같이 넘겨오셔야지 다음 페이지 저는 설명하고 있는데 한 페이지 안 넘기고 거기다가 자기가 필요한 거 막 이렇게 쓰다가 한참 진도 나가고 나면 요번에 몇 페이지야 이렇게 되죠. 그럼 뭐야? 그것도 신의원이가 잘못한 거지 그렇게 되면. 자, 지분상의 담보 물건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서 A의 현물 분할에 의하여 공유물의 지분을 가지는 자가 공유물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 물건은 종전 지분 범위 내에서 분할된 그 물건과 다른 공유자가 분할 취득한 다른 물건 외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그래서 분할된 수만큼 공동담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분할된 수만큼 공동담보가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합유입니다. 합유 뭐라 그랬죠?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을 합유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117페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이 합유다. 여기 지분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17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합유 지분입니다. 합유 지분의 1번 합유자의 권리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리고 합유 지분의 처분이 있죠? 처분, 그 타이틀 처분을 줄쳐 놓으시고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분이 있는 물건은 모든 지분이 있는 물건은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합유자 세 사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합의물을 누가 훼손시키려고 한대요. 그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못 가져가게 해야 되죠. 누가 보든지 합의물 전부에 대해서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있는 물건을 보존행위할 때는 각자 단독이야. 지분이 있는 건. 그럼 총유물은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각자 단독으로 안 되는 거고 지분이 있는 물건은 다 각자 단독이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관리죠. 관리는 항상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과알이기 때문에 과반수라고 이렇게. 근데 막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조금 더 기억이 좀 남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합유물 분할인데 아니 합유 관계는 서로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뭉쳤는데 사업하는 과정에 분할한다. 그건 사업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유물 분할은 동그라미 1번만 좀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존속하는 한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판례까지 볼게요. 자,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애비가 같이 사업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아들이 애비하고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사람 이상이면 그들의 또 합유가 되는 거고 잔존 합유자가 한 사람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면 그 합유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이 된다. 그죠? 일단 오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아주 잘못된 얘기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총유입니다. 총유. 예,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대표적으로 종중 아니면 교회 정도. 우리가 만나야 되는 비법인 사단은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276조 맨 밑으로 갑니다. 118페이지 맨 밑입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다. 보존행위도 규약이나 사원총의 결의. 여기 총유에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분이 있는 건 항상 지분의 과반수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항상요. 물건 처분할 때는. 근데 지분이 없을 때는 뭐 보존행위든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종중규약이 있으면 관리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게 없으면 사원청의 결의에 의하고 뭐 여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절대 분할하지 못한다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분할하지 못한다. 나머지는 우리가 그 법인편에서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소유와 관련돼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있죠. 120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라고 할 때 뭐 더 있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넘기세요. 시험에 나올 거 제가 안 건드려 드리는 거 없으니까 확 넘겨버리세요. 자, 거기 문제 보겠습니다. 23회. 옳지 않은 겁니다.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나요? 합의자는 조합의 해산 또는 합의물의 양도로 인해서 합의관계는 끝나는 거죠. 조합이 해산한다는 얘기 뭐야? 더 이상 공동사업하지 말자 그러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의물 자체를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원의 동의받아서 합의물 자체를 양도한다는 얘기는 사업 접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래서 합의관계는 종료가 되는 것이고 합의물의 관리는 과알리고 합의자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합의물 물어봤어. 합의물은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날 막 이제 가르치네. 그죠? 합의물의 지분이 있으니까 합의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죠. 지분에. 공유물도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해야 돼? 지분의 과반수로 하는데 총유물은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과반수로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또 각자도 할 수 없는 거야. 무슨 지분이 있어요? 무슨 권한 가지고 하죠. 그래서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그럼 틀렸네. 항상 지분이 없는 데는 지분이 없는 총유 같은 경우에는 사원청의 결의가 있다든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 따르는 거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공유자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 주는 이유는 거기서 특별한 사정은 지분이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분이 등기가 돼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괜히 균등하게 추정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즉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유권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익물권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능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권능은 자, 본권인 소유권에서 나온 권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게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죠. 요 권능인데 요 권능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요 권능만 다른 사람에게 모아줄 수 있어요? 설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 수익권을 설정받았기 때문에 설정받은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용익, 물권, 설정자야, 권자야? 권자가 되는 거죠. 설정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국어 전공하시는 분들 화난다니까. 소유자라고 그냥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자, 용익 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용익 물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용익 물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권, 여권, 전세권. 이 중에서 이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번에 지역권 지문 하나 나왔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침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도 안 내다가 지문 하나 집어넣은 거고 이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받은 프린트에도 지역권 없죠? 예? 예, 거의 데이터베이스도 없어요. 여기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굳이 옛날에 고시학 한번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래서 요건 빼버린 거고 주로 나오는 거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정도입니다. 용익물권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나오면은 여기서 다 나오고 여기서 다 나와도 시원찮은데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다 뭐예요? 땅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전세권은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럼 부동산은 뭐 있죠? 토지와 건물이죠. 그러니까 건물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토지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요거는 한국에만 있는 물건입니다. 한국에 보면 임대차 하면서 월세, 쉼표, 전세 그래서
월세에다 동그라미 치면 매월 차입 내는 거고, 전세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한 번 돈 딱 주고 나갈 때 보증금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세금을 다 줬는데 소유자가 전세금 받고도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서 나중에 경매가 실행이 되면 전세입자가 돈을 못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제도로서 그 채권적 전세 있잖아요. 이걸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을 만든답시고 만들었는데 거의 무용지물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그 먼저 잠깐 한번 옛날에 우리 옛날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걸 이해 안 하시면 연계드리고, 이걸 이해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우리 서울도 이제 거의 무허가 건물 없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땅에다가 이런 정도의 무허가 건물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수도 이렇게 공동 수도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계단으로 올라가게. 요 밑에는 뭔가 있고, 여기 WC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가지고 사시는 분이 인근에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걸 이렇게 담장을 허물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넓게 쓰다 보면 이렇게 점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짓는 거죠? 무허가 건물 잔뜩 짓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 지어서 여기다가 월세 주기도 하고 전세, 월세, 전세, 월세, 전세, 월세, 전세 이렇게 준다고. 주고 나면 사실은 여기 전세 보증금하고 월세 보증금만 다 받아도 이 전체의 원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등기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걸 또 은행에다가 집을 재펴 먹습니다, 옛날 말로. 그러면 저당권 설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게 만약에 1억 상당, 2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해서 1억 2천 정도 빼먹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증금 싹 다 합치면 월세 같은 경우는 덜 억울하지만 전세 같은 경우 또 설정하니까 싹 다 합치면 자기 원래 가액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거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안 갚아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짧게는 6개월 정도, 길게는 한 8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월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경매가 실행이 되면 월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면서 계속 살기 때문에 자기가 보증금 다 까먹어도 별로 덜 억울해요. 근데 여기 들어와 있던 전세입자들 있죠? 전세입자들. 이 전세입자들, 얘네들은 나갈 때 보증금 찾아 나가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어. 이분이 가는 데가 둘 중에 하나야. 오버 더 브릿지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언더 더 브릿지 그러면 작년에 왔던 뭐 이거 있잖아요. 잘 몰라, 다음 얘기? 이걸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이걸 물권화했다고. 이게 지금도 전세가 있죠? 그 전세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세는 임대차로서 전세예요. 그리고 그 임대차로서 전세를 물권화한 게 전세권인 거야. 그럼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금 안 주잖아요? 그럼 이분들 경매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럼 겁나게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 사람들 전세권 설정해 달라 그러면 이분이 전세권 설정해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안 해줘요? 집주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안에서는, 울타리 안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WC 뭐 하는 데인지 알죠? 인원이 몇 명이야? 아침에 줄 서잖아, 이렇게. 줄 서죠? 이 사람이 뒤에 와서 줄을 설까? 나오면서 어험,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야지. 여기서도 어험, 그럼 안에 있는 사람 나와야 돼. 조속한 시일 내에. 그죠? 그냥 나와야 된다니까. 이런 정도에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분들이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 그럼 그거 등기해 줬을까요? 안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해요. 등기부 더러워진다는 거야. 지저분해진다고.
전세권 설정해지면 등기부에 똥 묻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주 그냥 치를 떨었다니까 등기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무용지물이었고, 아까 경매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경매권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경매를 실행하려면 해당 주택에 살면서 경매를 실행해야 보호가 되는데, 경매 실행하려면 목적물을 반환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 실행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경매 실행해야 되죠. 길에 서서. 또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딴 데 얻어서 가면 되죠. 보증금 못 받았는데 어디 딴 데 얻어가. 벌어서 모아놓은 돈이요. 그럼 집 사지. 전세 들어가냐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등기 안 해주다가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임대인, 집주인 동의 없이도 대항력 갖추는 방법이 있고, 그 주택임대차에 보면은요,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경매 실행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보다 임차권이라는 특별법에 의한 임차권이 훨씬 더 강력해진 거예요. 채권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손질을 하고 좀 손을 본 거고, 그 다음부터 조금 설정해 주기 시작한 거지, 그전에는 거의 무용지물이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 전세권을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해요. 이 사람들 뭘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이 사람들 전세금이거든.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잘 들어가 보면 그렇게 보호 조치가 강력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긴 지금 전세권이었고, 요거는 분명히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거 양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얘들은 들어갈 틈이 없어. 요것들은 들어갈 틈이 없고, 용익물권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거에서 나오겠지. 그리고 이건 하나 내야지. 대한민국 민법 시험 보면서 용익물권이 범위에 들어갔는데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의 물권이 안 들어가면 그거 시험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동의가 없냐. 그쵸. 먼데이 모닝부터, 그죠?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듣기가 싫어 죽겠어요? 아니죠? 삐질 뻔했어 나 지금. 자, 용익물권의 종류 한번 볼게요. 용익물권의 종류.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다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먼저 지상권부터입니다. 자, 279조에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래요. 소유에다가 동그라미 좀 하나 쳐놓을게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 사용. 그 다음에 소유. 사용하고 소유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법조문의 279조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상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합쳐서 지상물이라고 하면 되잖아.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뭐를 사용한다고요? 토지를 사용한다. 그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그죠? 토지 소유권은 없어도 사용권만 가지고 지상물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지상권.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죠. 지상권 할 때 지는 땅이잖아, 땅.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갑이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자가 을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이유가 지상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자, 이거 개념 때문에 항상 이 개념이 잘못되면 뒤에 가갖고 출제 교수들이 함정을 파면 계속 막히는 거야. 근데 개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뭐가 그렇게 급한지 밑에 거 이렇게 내려가서 보려고 그러고, 개념이 정립이 돼 있어야 뭐라고 말을 바꿔서 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나가는 겁니다.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입니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야, 지상물을 소유하는 권리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니까. 그 사용 목적이 뭐냐고. 지상물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니까요. 다시 뭘 또 저거 집에 가서 보지도 않을 거면서
다시 한번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타인의 토지를, 그 토지 사용 목적이 지상물 소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야. 지상권은 뭐라고요?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야. 근데 토지를 왜 사용해? 줄넘기 하려고 사용할 수도 있고 축구하려고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요, 지상물을 소유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지상물, 건물이나 수목이나 아니면 공작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한다고. 그럼 이거 소유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이 되고 지상물이 생겼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지상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지상권 설정하고 지상물 소유하고 있다가 지상물이 멸실돼 버렸다는 거야. 그럼 지상권은 살아남아 있어요? 지상권 소멸해요? 살아남아 있는 거지? 그죠? 왜? 토지 사용권하고 지상물 소유권하고 다른 권리잖아. 그러니까 을은 권리가 지금 몇 개요? 두 개.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과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 두 개죠. 그래서 지상권이 성립하고 지상물이 생겼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물을 가지려면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용권은 임차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다고. 토지 사용권. 아시겠죠? 자, 이것도 물권이다 보니까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일 텐데,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186조가 적용이 돼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뭐 하면 되는 거죠?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건 법정 지상권하고, 법정이 뭐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법률 규정이죠. 법정 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두 개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두 개가 있는데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등기해서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상권 먼저 취득을 하고 나중에 등기해도 되는 거야.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만 등기한다고 우리 187조에서 공부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자,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존속 기간을 약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존속 기간은 약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존속 기간을 약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상물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경우에, 견고한 건물이나 뭐요? 수목. 견고한 건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석조, 석회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연화조, 석조, 석회조, 연화조. 민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배운 게 석회조는 콘크리트조 얘기하는 거예요. 석조는 돌구조 얘기하는 거죠. 연화조는 벽돌조를 얘기하는 거죠. 블록이나 벽돌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견고한 물건이라고 봐요? 아니면 견고치 않다고 봐요? 그렇죠. 또 이제 뭐 저 벽돌조나 블록조가 견고합니까? 아, 그럼 견고하죠. 견고하기 때문에 2층까지 3층까지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2층 3층을 올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단 존속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견고하지 않은 기타 건물 있죠. 기타 건물은 목조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목조 건물의 경우에는 15년 이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자, 이 말은 이상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면 저건 최단기간이란 얘기예요. 최장기간이란 얘기예요. 최단기간이 30년, 15년, 5년, 35년이죠. 35년. 그러면 최장 어디까지 가능하냐? 영구 무한으로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고도 어떻게 지상권을 설정을 하느냐?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아도 지상물의 구조 종류를 정했으면, 지상물의 구조 종류를 알면 지상물 구조 종류에 따라서 수목 같으면 30년, 그 다음에 목조 건물 같으면 15년, 각종 공작기계나 뭐 아치 같은 거, 입간판 같은 거 설치하려고 했대요. 그럼 몇 년?
5년이라고 하는 게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지상물의 구조나 지상물의 종류를 정했답니다. 이걸 정했으면 당연히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30년, 15년, 5년이 적용이 될 테고, 지상물의 구조 종류도 정하지 않았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 얘기죠. 우리 사회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가는 거야? 중간 가는 거 아니야? 나만 아는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간다고요? 중간 간다고. 중간.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니까 그때 몇 년으로 하면 되는 거야? 15년으로 한다. 아시겠죠?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이런 말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법에서 다 나온 얘기야. 실제로.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 갔어요? 중간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면 법적 성질을 한번 보시죠. 지상권의 법적 성질. 지상권은 자기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까? 그렇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타인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 그래서 탐물권인 거야. 이 말의 의미는 혹시 지상권자가 해당 토지를 샀대요. 해당 토지를 샀으면 그럼 자기 소유권이 있고 자기 토지에 자기가 사용권이 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 뭘 없애버려야 돼요? 사용권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 이걸 이제 혼동이라고 한다고. 우리 혼동 그냥 넘어왔는데,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적지 마세요.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그 중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필요 있나요? 없죠. 내가 내 땅에다가 지상권을 갖게 됐다. 그거 이상하잖아. 내가 내 땅에 저당권 가지고 있다. 그건 더 이상하죠? 내가 나한테 돈 빌려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그랬죠. 내가 나한테 상 주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 그것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상 주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죠? 그래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탐물권이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은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죠. 그렇죠? 용익물권이라는 얘기는 토지 위에, 부동산 위에만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 20년에 뭐에 걸린다 그래야 돼?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까 말까? 인정해요? 물권적 청구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러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지유 그러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복습도 안 해. 그러니까. 그때 그 지가 뭐야? 적기만 뒤지게 적었지. 무슨 뭐. 복습은 무슨 복습을 해. 왜 적나 몰라. 하여튼 볼펜이 남아서 그래, 집에. 자, 저지유 할 때 저당권 지역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고 유치권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는데 점유권 가지고 해결한다. 그 대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상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본질적 의미의 물권 아닙니까?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지상권 자체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담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담보는 뭐죠? 저당권 설정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글씨가 왜 이 모양이냐? 복습 안 한 것 같으니까 화가 나갖고 글씨도 이상하게 되네. 그죠? 네, 그래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처분 금지 특약 할 수 있느냐? 처분 금지 특약 할 수 없어요.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죠.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의 처분 금지 특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죠. 어디요? 전세권. 전세권은 처분 금지,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권으로서 효력이 굉장히 약하죠. 물권을 만들어주면서 이분들이 정말로 이분들에 대한 애민 정신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물건을 정해주긴 정해주되 확실하게 확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물건이 아니라 채권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분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물건은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본질적 의미의 물건이기 때문에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다. 그래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까지 얼른 책으로 볼게요. 칠판이 좁아서 안 되겠어요. 자, 지상권 그래 279조 했고요. 자,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한번 보시죠. 지상권은까지 줄치고 두 번째 줄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양쪽 가로 2번입니다. 123페이지. 지금 거기 하다가 설명했죠? 예. 그래서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서 지상물을 소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지상물의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라 그래서 임차권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도 있긴 있는데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짧아요. 근데 이 지상권 존속기간 굉장히 길죠. 예,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은 그냥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고요. 지상권의 성립,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할 수도 있다. 법률 행위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124페이지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을 줄쳐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물권적 합의로서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하게 되는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동그라미 2번 줄칩니다. 법정 지상권의 법정이 법률 규정 줄임말이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도 법률 규정을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 사유로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자, 존속기간입니다.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한 경우에는 자, 고개 잠깐 드실게요. 35년, 30년은 견고한 건물이나 뭐요? 수모. 그 다음에 15년 이상은 기타 건물이니까 목조 건물 정도, 건물이 아닌 공작물은 5년 이상으로 최단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양쪽 가로 1번으로 바로 가면은 자, 거기 타이틀 줄칠게요. 최단 존속 기간을 제한합니다. 그럼 최장 기간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동그라미 2번 줄치면서요. 최장 존속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게 우리 판례죠. 그거 줄쳐 놓으시고,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준 겁니까?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짓는데 돈 많이 들까? 조금 들까? 많이 드는 거죠. 수목 같은 경우도 한 번 심으면 굉장히 돈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돈이 좀 덜 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좀 짧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건데, 지상에 있는 건물을 사용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한대요. 지상에 있는 건물을 뭐만 한다고? 사용만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상에 있는 건물을 사용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데 그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존속기간 몇 년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렇죠? 몇 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만 딱 해서 또 30년이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상물을 뭐 하게 한다고? 사용. 자, 지상권은 뭔데?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할 때는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존속기간이 겁나 길어야 되잖아. 근데 지상에 있는 건물을 사용만 한다니까? 그럼 지상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 소유의 지상물 없죠? 지상물이 없으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은 거고 구조 종류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 자기 소유의 지상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소유의 지상물 없잖아. 지상물이 없으니까 지상물 구조 종류도 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사용만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그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도 30년을 정할 필요가 없이 지상물의 구조 종류도 정하지 않은 기간 약정이 없는 지상권으로 봐서
15년으로 해야지 30년을 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건물이나 수목 등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에 그 대상입니다. 기존 건물을 사용만 한대요. 그럼 그 적용이 없다. 기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도 몇 년을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15년만 하는 거지. 아시겠죠? 지상물의 구조 종류 안 정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의 지상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설정 행위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설정계약으로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지상물 구조 종류를 알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2번 줄 칠게요. 그때 그 지상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 자, 제 얼굴 쳐다보세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대. 그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우리 지상물 구조 종류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알고 있죠.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알아? 눈 뜨면 아는 거야. 눈 뜨면. 눈 뜨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목조인지 철근 콘크리트인지 알아요? 몰라요? 석조인지 연화조인지 다 알죠? 그래. 그러니까 비록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의 종류 구조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 구조 종류에 따른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거 줄 쳐야 되죠?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으면 15년이라고 아까 앞에서 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수종을 정하지 않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한대. 종류는 정하지 않았어. 어떤 수종인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한다. 그럼 존속기간 몇 년이죠? 30년이지. 수종이 아니라 구조 종류라고 했잖아. 종류. 수목은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이 돼야 되지? 그러면 30년이 돼야 되죠. 맨 밑에 그 조그마한 글씨, 화살표 있는 글씨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존속기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는 30년, 15년, 5년 이상으로 지상물 구조 종류에 따라서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법적 성질은 타물권이죠. 자신의 토지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할 수도 있다. 뭐 그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지상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그거 줄칩니다. 굵은 글씨요.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라고 옆에다 하나 더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넘겨보십니다. 토지 사용권으로서 용익물권이죠. 그래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리고 사용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되죠. 건물을 사용하는 권리입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거고,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소유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지상에 건물이 없어도 관계없잖아요. 다시 지으면 되는 거죠. 지상에 있는 건물은 내가 사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사버리면 지상물 소유를 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소유하던 지상물이 멸실됐대요. 또 심어놨던 수목이 어떻게 전부 벌목이 됐다는 거야. 그럼 지상물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럼 지상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시 지으면 되는 거고, 수목 다시 심으면 되는 거죠. 존속기간 남아있다면. 그래서 니은에 토지가 존재한다면 줄칩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성립이고, 기존에 있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했더라도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 사례, 소멸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줄여서 부종성이 없다. 지상물에 부종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디귿이 그 사례야. 사례. 임목의 벌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벌목이 끝나버렸대. 그 임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지상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존속기간 남아있으면 다시 심으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바로 밑에 보시면요.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 범위는요. 처음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면서 수목을 심겠습니다. 그럼 수목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목적 건물 짓겠습니다. 그래 놓고 수목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용법 위반이죠. 네, 용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토지 사용 범위다라고 하는 건 지상물 소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칩니다. 부속지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지상물 소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줄치시고 바로 밑에 부속지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니은도 다 줄칠게요. 한필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지상에 있는, 여기는 지하에도 토지 사용권의 효력이 여기에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상, 지하 공작물. 공작물 같은 경우는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 공작물까지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요. 지상권자는 목적물 점유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양쪽 가로 3번 줄칩니다.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지상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127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지상권 자체, 소유권에서 파생돼 나온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은 지상권 처분할 수 있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다. 그 목적은 투하자본 회수인데 양쪽 가로 2번은 타이틀도 줄칠게요.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 임대, 담보 제공인데 거기에 중요한 말은 지상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 그 설정자 동의 없이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그 담보 제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 저당권 설정 있죠. 이렇게 서로 연결해 놓으면 돼. 같이 묶어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는 강행 규정입니다. 뒷부분에 줄칠 거 있습니다. 양도, 임대, 담보, 제공, 금지, 특약은 다 뭐다? 무효다. 되셨죠? 자, 요거 쉬었다가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지료 요거 하겠습니다.